네, 이번 시간은 제3장 최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적화라는 것은, 최적화도 어떻게 보면 균형의 일종이라고 전 수업 때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적화라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장 최적인 점을 좀 찾아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목적성 균형이라고 했었고요. 어, 이런 수업에 앞서서 이런 그래프로 좀 얘기를 하죠. 음,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노동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 투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생산의 노동 투입의 결과물이라든지 뭐 수익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용을 보면은 이렇게 좀 선형으로 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용 같은 경우. 그래서 한 사람을 고용하면은 100만 원이 들고 두 사람을 고용하면은 뭐 월급으로 했을 때 200만 원 들고 세 사람 고용하면 300만 원 들고 그래서 고용할 때마다 비용은 그냥 비례적으로 선형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좀 생산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할 수 있죠. 그래서 매출이라고 할 수 있죠. 매출이라는 것은 가격 곱하기 생산량 Q 이렇게 좀 될 수 있죠.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비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명 할 때 100만 원, 두 명 할 때 200만 원. 그래서 이게 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선형이 아니라 이렇게 좀 꺾어지는 식으로 되어 있느냐.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경제학에서 가정을 하는데요. 경제학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했거든요. 효율적 배분이 무엇이냐. 이게 뭐냐면요. 가장 잘하는 사람을 우선 배분하는 거죠. 그 노동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고용할 때 이만큼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사람을 고용했을 때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을 고용했을 때 보면은 추가로 늘어나는 게 첫 번째보다는 이게 되게 첫 번째는 되게 많이 늘어나는데 두 번째는 얼마 안 늘어나죠. 그렇죠? 세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보다는 덜 효율적인 사람.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사람을 위해서 고용을 한다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별로 안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배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어서 좀 생산이라는 이런 것이 이렇게 늘어나긴 노동이 투입됐을 때 늘어나긴 하지만은 늘어나는 증가 속도가 좀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 여기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어디라 그랬죠?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매출에서 비용을 뺐을 때 거기가 가장 큰 거. 여러분들 봤을 때는 어디가 되겠죠? 막 그냥 그냥 단순하게 보면 요 차이를 다 계산해 가지고 요 차이가 제일 큰 지점 이렇게 좀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한다 그랬죠? 이 비용의 기울기랑 요 요거의 기울기,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그렇죠? 요 기울기랑 같아지는 점, 여기를 선택해 가지고 여기가 이윤이 극대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윤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최적화랑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최적화라는 것은 사실 수학적인 거랑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어, 이 기울기라는 것은 또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는 기울기는 한계라는 개념이랑 좀 관련이 돼 있다. 영어로는 마지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계라는 것은 또 이것은 한계, 한계, 어디셔널 이거랑도 좀 개념이 좀 비슷하다 그랬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가냐 이거죠. 최적인 지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땐 이 부분, 별표로 표시된 부분이 최적이라고, 이윤이 극대화되는 그 지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를 어떻게 찾아가냐 이거죠. 그래프로 봤을 때는 A라는 점으로 시작하면 A라는 점이 어떻게 되죠? A라는 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여기가 뭐 B라고 할게요. 여기 최적인 지점을 A라는 지점이 있으면은 요거보다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B로 옮겨갈수록 요거의 거리가 좀 더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A에서는 B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C 지점이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C 지점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 매출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은 이쪽에 있으니까 요거 봤을 때 보면은 요 거리를 봤을 때 보면 B 지점에 있었을 때 요 거리보다는 좁죠, 그렇죠? 좁으니까 C를 있을 때는 이렇게 B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있을 경우는 B로 이동하려는 유인이 많이 있고요. 점 C에 있으면은 B로 또 이동하려는 그런 유인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기준이 무엇이냐? 한계의 개념으로 설명해 볼게요. 한계의 개념으로. 여기서 봤을 때 보면은 이거 매출이라고 있고 이거 총 매출이라고 했죠. 총 매출이라고 있고 여기를 총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이랬을 때 보면은 한계 매출 이 기울기죠.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요 시점 A에서는 어떻죠?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어느 게 더 크죠? A 지점에서는 한계 매출이 이 한계 비용보다 크죠. 그러니까 한계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무조건 기울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A 지점에서 이 매출의 기울기, 그 다음에 요 비용의 기울기 보면은 요쪽 이 매출의 기울기가 요거보다는 좀 더 가팔르죠, 그렇죠? 매출의 기울기는 이렇게 돼 있고 비용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매출의 기울기가 더 크죠. 이랬을 때는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계 매출이 한계 비용보다 더 클 경우에는 더 고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을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이 노동을 더 고용을 해야 되는 거죠. 생산을 더 많이 해서 더 이윤을 낼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C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C 지점에서 봤을 때 보면은 C 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총 한계 매출, 그 한계 매출이라는 건 총 매출의 기울기, 요거랑 총 비용의 기울기랑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어느 게 더 가팔르죠? 요 기울기가 더 가팔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C 지점 같은 경우는 한계 매출, 그렇죠? C 지점 같은 경우는 이 총 매출의 기울기 있잖아요. 기울기가 한계 비용보다, 그러니까 총 비용의 기울기보다 작죠, 그렇죠? 한계 비용 작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럴 때는 덜 고용해야 되는 거죠. 덜 고용한다는 얘기는 이 C에서 B로 좀 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제일 첫 시간에 소개 때 좀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면은 최적화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준 최적화가 있고 그다음에 차분 최적화. 또는 이제 그 기울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한계를 이용한 최적화 방식이 있겠죠, 그렇죠? 차분 최적화, 한계를 이용한 분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준 최적화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각각의 넓이를 해서 어느 게 면적이 크냐 전부 해서 제일 큰 거를 그냥 찾는 거를 수준 최적화고 이 차분 최적화 또는 한계 분석 같은 경우는 이 기울기를 가지고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요점까지 찾아가는 그런 최적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습 목표를 보면은 최적화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 그쵸? 그래서 최적화라는 것은 최선의 선택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는 거. 근데 그래서 A랑 B랑 비교했을 때
수익이랑 비용이랑 했을 때 어느 게 수익과 비용을 빼면은 이윤이 되는데 어떻게 제일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예를 들면은 그런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하나 다 계산해 가지고 제일 큰 점을 찾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기울기를 보고 기울기가 한 개 수익과 한 개 비용이 같아지는 기울기 고점에서 선택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 사례를 좀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계 분석, 요거는 이제 알겠죠? 한계가 뭔지. 기울기다, 그렇죠? 한계라는 것은 한계랑 유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증가할 때 기울기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기울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개념을 보면은 경제주들이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선택할 때 그들은 최적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죠?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것은 항상 제약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약 조건이 있어. 아까 지금 제약 조건이 뭐였냐면은 비용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극대화하고 싶은데 비용이 존재하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총 가치를 이용한 최적화는 각 선택한 대안들의 총 가치를 계산하고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대안을 선택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건 수준 최적화라고 그러죠. 그렇죠? 수준에 대해서 최적화를 시키고, 한계 분석을 활용한 최적화는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선택 가능한 대안에서 다른 대안으로 선택을 바꿀 때, 그렇죠? 한계적으로 바뀔 때, 하나가 바뀔 때 가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기울기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총가치를 가진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러한 한계적인 비교를 활용한다. 다시 말하면 기울기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총가치를 활용한 최적화와 한계 분석을 활용한 최적화는 동일한 답을 내린다 이렇게 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울기로 우리가 수학적인 미분의 개념을 이용하면은 쉽게 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증거에 근거한 경제학이에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은 주거의 위치가 어떻게 주거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죠? 미치겠죠, 그렇죠? 그다음 뭐 어떤 회사가 밀집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주거라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있죠. 뭐 직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도시 중심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쪽에 교육 시설이 어떤가, 그 다음에 생활 편의 시설이 어떤가, 다양한 요소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질문하면은 당신은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는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어렵죠. 왜냐면은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진짜 모든 주어진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고 모든 대안들을 알고 그랬을 때 자기가 최선을 한다면 아주 최적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정보가 제한되고 그다음에 정보를 선별하는 일이 복잡할 수 있고 오히려 여러 가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더 비용이 되게 많이 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적화라는 것은 많은 다른 방법들로 실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최적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최적화 방법, 그래서 총가치법. 이거 예전에는 뭐 수준 최적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수준 최적화라는 것은 그냥 총 편익화, 총 비용을 빼가지고 총 가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있었을 때 각 시점에서 요거 차이를 다 일일이 계산을 하고 여기가 제일 높다 이렇게 하는 방법, 총가치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또는 한계 분석은 아까 보였듯이 그림으로 잠시만요. 한계 분석은 아까 이렇게 수익, 비용 있었을 때 요거와 요거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을 찾아서 미분적으로 찾아서 요 부분을 내려가지고 요 한 점을 찾는 거, 한계 분석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딱 그냥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보면은 한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느 방식으로 하든 간에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적의 아파트를 임대하기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비용 대 거리 좀 있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파트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있죠. 여기 직장이 여기 있고요. 직장이 여기 있고 뭐 임대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임대해서 들어갈 만한 아파트를 본다 보면 여기 가까운 데 있죠. 좀 조금 가까운데 좀 멀고 아주 먼데 이렇게 네 군데 옵션이 있겠죠. 그럼 가까우면 어떻게 쓰죠? 가까우면은 출퇴근에 상당히 시간이 세이브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세이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기회비용도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도로나 길에서 허비되는 시간이 줄이면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 가까우면은 좀 더 임대료가 비쌀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거리는 짧아지는데 비용은 올라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아까 봤던 거나 비슷하죠. 추가적인 있는 이익이 있고 그다음에 잃게 되는 비용이 있고 그래서 이익과 비용을 따져서 어느 것이 제일 최적이냐, 제일 좋냐 이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 거주해야 되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아파트 대안이 그림에 있죠. 여기 그림에.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도심에 있는 직장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네 가지 선택 대안이 있다는 얘기죠. 그림처럼.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총 가치를 활용한 최적화. 이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이익과 비용 이렇게 했을 때면요. 이익이 있고 비용이 있겠죠. 근데 보면은 비용이라는 것은 그냥 화폐로 쉽게 되죠. 그렇죠? 화폐로 그냥 월 임대하면은 몇백만 원 든다, 몇십만 원 든다 이게 비용으로 딱 나오죠. 근데 이익은 뭐예요? 아까 시간 절약이죠. 시간 절약이라는 것은 이거는 시간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뭐냐면 이익과 비용으로 했을 때 보면 시간과 화폐 이렇게 해서 다른 단위로 돼 있으면 서로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시간을 동일하게 화폐로 만들어 주는 거죠. 화폐의 기회비용, 그렇죠? 시간의 기회비용. 그래서 1시간 세이브 되면은 내가 만약에 1시간을 다른 일을 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으로 우리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 가치를 이용한 최적화 같은 경우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월별 달러와 같은 공통된 단위로 해석한다. 그래서 화폐를, 그러니까 단위를 통일시키다. 여기서는 이제 달러로 화폐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각 선택한 것의 총 순편익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각 지점에서 이익과 비용을 계산하고 그래서 가장 큰 총 순편익을 가진 대안을 선택한다. 이렇게 하는 얘기죠. 요거 한번 봅시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매우 가까운 데는 월 5시간밖에 안 걸려요. 5시간이면 몇십 분이죠? 60분 곱하기 30분, 5시간이니까 300분이죠. 그러면은 보통 뭐 20일 출근하니까 2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5분 이내가 되는 거죠. 15분. 15분 이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 시간별로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때 딱 임대료도 나와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쭉 갈수록 멀어질수록 임대료는 떨어지죠. 그렇죠? 당연히 멀어질수록 시간은 늘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것들은 동일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도시에 가까이 있는 데가 임대료가 비싼 경우는 그 직장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문화시설도 많이 있고 교육시설도 잘 돼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편의시설 뭐 지하철이든지 아주 잘 돼 있고 막 그렇다 그러면은 이 통근 시간만 가지고 이 임대료가 다르다 얘기하기는 되게 무리가 있죠. 그렇죠? 근데 경제학에서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변한다 그러면 분석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임대료하고 통근 시간만을 가지고 했을 때 보면은 가정은 뭐냐면은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하다. 이런 가정이 들죠.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라틴어로 세테리스 페이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고 요것만 다르다면, 통근 시간만 다르다면, 그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죠? 결국에는 요거와 A라는 거와 B를 비교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죠?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기 위해선 동일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시간으로 돼 있고 하나는 월별 달러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통 단위로 발표시켜 주는 얘기죠. 그 뭐냐면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시간을 달러화 시키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통근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대중교통, 휘발유, 주차, 자동차 감가상각, 시간의 기비용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고 여기서 시간의 비용, 그렇죠? 뭐 가까운 데 하면은 통근하는데 비용이 적고 멀리 있으면은 통근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기회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하면 비교했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시간의 비용, 기회비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왜냐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1년에 얼마를 벌까요? 뭐 몇천억 벌겠죠.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빌 게이츠가 딱 길을 걸어가는데 땅바닥에 한 100불짜리 지폐가 딱 떨어져 있어요. 자, 빌 게이츠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주운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따졌을 때 빌 게이츠는 이 100불짜리 땅에 떨어진 이 지폐를 주술 것인가 안 주술 것인가. 근데 봤을 때 보면은 빌 게이츠가 벌어들이는 것이 이게 딱 땅에 떨어진 100불을 딱 주우려고 주었다가 일어나는 시간만큼이면은 자기는 다른 일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은 그 사람은 굳이 그 지폐를 주우려고 하지 않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요거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아까 임대료는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임대료는 똑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통근 시간이 이렇게 멀어질수록 통근 시간이 늘어나죠, 그죠? 근데 요거를 비용으로 하면은 시간당 10달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월 5시간 정도, 매우 가까운 데는 5시간밖에 안 되니까 소비하는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해서 곱하기 10을 하면은 50불이 되겠죠. 얘도 똑같이 10을 하면은 100불이 되고 15시간을 10불로 하면은 150불 되고 20시간 하면은 200불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소비하게 되는 그 시간을 기회비용을 달러로 환산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가까운 데서는 1180불부터 해서 1000불로 쭉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총 비용을 실질 비용하고 기회비용, 우리 경작적 비용은 기회비용도 포함시키는 거라 그랬죠. 좀 이렇게 해보면은 요거는 1230불, 1190불, 1180불, 1200불.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비용상으로 총비용으로 봤을 때 제일 낮은 것이 그냥 먼 거리에 있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 비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비용만 포커스를 뒀는데 비용이 제일 작은 걸 해보니까 먼 데가 제일 선택이 최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 아파트가 가장 낮은 총 비용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걸 선택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기회비용을. 그래서 그래프를 따져보면은 총 비용을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족도는 뭘까요? 자, 총 비용이 있으면 이익이 있죠. 그렇죠? 총 이익은 뭐죠? 총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가정했던 게 뭐냐면은 다른 조건들은 다 동일하다 그랬잖아.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죠? 통근 시간과 임대료만 차이하고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데 한다 그래서 통근하고 임대료 외에는 다른 건 다 좋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것은 다 4개 선택하든 다 동일하다 이런 강한 가정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이익 부분은 고려 안 하고 비용 측면만 해서 비용이 제일 작은 걸로 여기를 최적화시켰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통근의 기회비용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시간당 한 10불 정도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길에서 흘리는 1시간당 10불이 바뀐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15불로 바뀐 거죠. 그래서 15불로 바뀌었고 기회비용이 시간당으로. 그러면 뭐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비용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하고 통근의 기회비용까지 다 합쳐서 총 비용을 계산해 보면은 수치가 좀 다를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먼 곳보다는 좀 약간 가까운 데로 이동하는 게 임대료가 좀 더 싸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랑 비슷한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가까운 데로 선택을 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뭘 했었죠? 각각에 있어서 총 비용을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총 이익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총 비용을 구해서 모두 다 해가지고 어느 게 제일 낫냐 딱 계산했던 방식이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그래서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이익 부분을 고려 안 했는데, 가까이 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공원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가까운데 뭐 어떤 식당들이 많다거나 문화시설이 많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경우에는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랬을 때는 만족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총 비용과 총 만족도의 차이를, 만족도도 똑같은 화폐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다. 그렇죠? 이런 가정을 했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를 안 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또 하나는 뭘 볼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아파트 사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하나 케이스에서 다 직접적으로 총 비용을 다 하고 만족도는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모든 케이스를 다 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총이익과 총 비용을 제대로 계산 못하는 경우도 꽤 있죠. 이런 거죠. 뷔페 가서 그러니까 총 순편익에 근거해서 의사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있죠. 뷔페 가서 몇 접시 먹을래? 자, 이렇게 했을 때 나 몇 접시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까요? 물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갔을 때 뭐 나는 이 뷔페 갔을 때 5접시 먹을 거야 먼저 사전적으로 공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공언한 것과 실제로 행동이 여겨지는 일치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욕심이 앞서서 많이 먹을 거야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현명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몇 접시나 먹고 싶은가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먹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자, 한 접시를 딱 먹었더니 왜 한 접시 먹으니까 만족도가 있어요. 배도 좀 덜 찬 것 같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2접시 먹었더니 뭐 만족하면서 좀 약간 배가 더 차가면서, 자, 세 접시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다 너무 배불러 그러면 이제 2접시에서 멈출 수가 있고, 아직 조금 부족해 그러면은 한 접시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단계 접시를 한 접시 먹으면서 그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할 것인가 추가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겠죠. 뷔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아파트 사례에서처럼 가까운 데는 얼마, 조금 가까운 데는 얼마, 먼 데는 얼마, 아주 먼 데는 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뷔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딱딱딱 해서 각 단계말로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사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럴 때는 아까처럼 수준 최저가, 그냥 총 비용 총 수익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개의 개념 추가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현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때로는 총 순편익이 얼마인지 알기가 어렵고, 따라서 총 순편익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이 식탁에 앉아 있고 맛있는 음식이 거기에 있다고 하자. 그래서 종업원이 당신에게 그 음식을 예를 들어서 총 세 접시 먹고 싶은가 하고 묻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마 당신은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몇 접시나 먹고 싶은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총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나 추가적으로 하나 늘어났을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자, 이 음식을 전혀 먹지 않은 상태, 한계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음식을 전혀 먹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접시를 원하느냐고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당연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접시의 편익과 비용을 생각해 볼 것이다. 뭐죠? 편익은 뭐죠? 여기서 첫 번째 했을 때 만족도, 그죠? 만족도. 이 만족도, 근데 비용은 얼마죠? 여기서 얼마, 금액이 나오죠. 그죠? 한 접시에 얼마다. 이거는 명시가 돼 있죠. 그죠? 만족도는 어떻게 있죠? 만족도는 사실 그냥 내가 배부른 거 또는 먹었을 때, 아, 맛있다. 이런 만족도인데, 이거를 금액화 시켜야 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만족도를 어떻게 금액화 시킬 수 있죠? 자, 첫 번째 접시를 먹었는데, 여러분들 건대 앞에 있는 어떤 식당에 갔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런 음식 먹으려면 딴 데 가면은 13,000원 정도 줘야 되는데 5,000원에 우리가 여기서 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만족도 같은 경우도 맛있고 그래서 나는 이거는 13,000원에 주더라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금액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도 편익이라는 것을 금액으로 표시해야 되고 비용은 얼마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5,000원밖에 안 했어. 그렇죠? 그래서 만족 편익이 보니까 좋아서 첫 번째 접시는 되게 만족했어요. 그렇죠? 근데 배가 찬 상태에서 두 번째 접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액은 똑같이 5,000원 나가겠죠. 근데 두 번째 접시 먹은 거는 만족도는 얼마나 되겠어요? 5,000원보다 크다면 여러분도 해야 돼요. 아까 기울기처럼 5,000원과 같거나 크다 그러면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보다 작다 그러면 작을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처음에 했었던 기울기 가지고 얘기했던 그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접시를 소비한 후에 두 번째 접시를 원하냐고 물어보자. 그러면 일부는 두 번째 접시를 원할 것이고 다른 일부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접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첫 번째 접시 끝난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지 사전적으로 미리 얘기하기는 거는 거의 힘들죠. 그렇죠? 유론 같은 경우는 한계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때로는 의사결정이 하나도 소멸자 여부에 근거해서 즉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한계라는 것은 마지널이라는 것은 영어에 죄송합니다. 마지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아주 조금 해서 돼요. 한계라는 것은 0에서 1로 가는 것은 상당히 크죠, 그렇죠? 근데 한계라는 것은 마지널이라는 것은 아주 조금 변했을 때, 증가했을 때, 변화했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한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속적인 거로 봤을 때 미분의 개념으로는 이렇게 연속 변수일 때는 한계의 개념이 되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계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거의 유사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계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똑같이 비용과 편익이 있다면 공통된 단위로 변환시킨다. 그렇죠? 아까 레스토랑 갔을 때 그 음식을 소비했을 때 만족도는 뭐죠? 만족도가 있고 비용은 비용 돈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만족도를 돈으로 환산해서 기록시 시키는 거. 그래서 공통된 단위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대안 간 이동의 한계적 결과를 계산한다. 그렇죠? 자, 만족도. 자, 식사했을 때 처음 식사했을 때 만족도는 되게 크죠. 그렇죠? 하나 했을 때는 만족도가 이만큼 되죠. 두 개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추가적인 만족도가 요만큼밖에 안 늘어나죠. 세 개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세 개 했을 때도 별로 안 늘어나고, 그죠? 그죠? 요만큼밖에 안 늘어나고, 그죠? 요만큼밖에 안 늘어나고. 갈수록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비용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처럼 한 접시에 5,000원만 이렇게 됐을 때 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족도를 이렇게 화폐화시키고 비용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냥 기울기를 봤을 때 비용하고 한계적인 거하고 같아지는 요즘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맥스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계적 결과를 계산하고요. 그러니까 공통된 단위를 변환시키고 한계적 결과를 계산하고 그래서 한계점에서 최적화 원칙을 적용해서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당신을 더 좋게 만들고 거기서 멀리서 이동하는 것이 당신을 만드는 특성을 가진 대안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계 분석을 활용한 최적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항상 처음 거를 먼저 시작해서 그 처음 거에서 두 번째로 변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처음에서는 통금 비용이 요거 있죠. 자, 임대 비용은 1180이었고요. 1180. 통금 비용이 왜 50달러였죠? 5시간이었고, 여기서는 5시간이었고, 시간의 기여비용이 10불이라고 했으니까 50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통금비용과 임대비용을 다 하면은 총 비용은 123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면은, 잠시만요. 가까운 데로 이동하면은 비용이 어떻게 돼요? 50이 증가하죠. 그렇죠? 50달러가 증가하죠. 한 개 비용이 50불을 충격하고 임대 비용은 어떻게 돼요? 1080에서 90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0이 되죠. 그래서 처음 대비 추가로 되는 비용이 마이너스 40이 된다는 얘기,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봤을 때 보면 100에서 150으로 변하면 어떻게 돼요? 50만큼 변했기 때문에 비용도 50만큼 증가하겠죠. 여기서 보면 1190에서 1130으로 하니까 60 정도 세이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 멀어짐에 따라서 기회비용이 52 추가적으로 증가했고 임대료는 60 감소했으니까 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했을 때 비용이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먼에서 매우 먼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해보면은 기회비용은 시간이 많이 드니까 기회비용은 50이 늘어나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30이 줄어들죠. 근데 다 합해보면은 오히려 토탈로 보면 한계적으로 보면은 한계 비용이 20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보면은 비용이 증가하니까 여기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비교하다가 여기서 멈춰버리는 것이 이 먼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한 것이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비교한다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옵션에서 두 번째 옵션으로 이동했을 때 추가 비용이 어떻게 되냐? 추가 비용이라는 것은 하나 변했을 때 비용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한계 비용이 되는 거죠. 한계 비용이. 각 단위가 변할 때, 하나씩 변할 때. 그래서 이런 거는 한계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점에서 최적화 원칙이라는 것은 한 가지 대안이 최선일 것이면 당신은 그 방향으로 가깝게 이동하여 나아질 수 있고, 거기서 더 멀리 이동하면 더 나빠질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는 각각의 총 계산을 해서 이게 제일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다음 방식은 여기서 위로 변했을 때 추가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1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1에서 2로 갔었을 때는 비용이 40 감소하니까 1에서 2로 가고, 오케이. 2에서 3으로 갈 경우에는 또 마이너스 10 비용이 더 감소하니까 2에서 3으로도 가는 걸 오케이, 그렇죠? 근데 3에서 4로 가려고 그러니까 3에서 할 경우는 오히려 비용이 20분 늘어나니까 이쪽은 가지 마라. 그래서 이쪽에서 멈추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한계 분석을 이용한 최적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우리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이 있죠. 주거의 위치가 어떻게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느냐. 자, 비용은 뭐라 그랬죠? 비용으로 봤을 때 보면은 임대료 자체가 명확하게 보이죠. 자,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임대료라는 것이 명시적 비용으로 쭉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직장에서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이것이 기회비용은 경작지 비용에 들어간다 그랬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고. 근데 편익은 뭐라 그랬죠? 여기서 편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했을 때 이 두 개 외에, 그러니까 시간 차이 하는 거, 임대료 차이 나는 거 외에는 다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편익은 다 동일하다 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요 두 개만 초점을 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멀어질수록 임대료가 싸지고 도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주거 가격이 싸지고 가까울수록 비싸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 이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답은. 예? 자,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아파트의 질은 상이한데,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파트의 질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주거의 위치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그러니까, 임대료고, 출퇴근 시간만, 도심 내에서 거리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 가정한 거죠. 그래서,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는 얘기죠. 자, 포틀랜드시는 도시를 둘러싸는 순환고속도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면, 여기 막 갈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요 라인들 있죠. 그렇죠? 라인들이 다 순환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포틀랜드시는 도시를 둘러싸는 순환고속도로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순환고속도로가 체계가 통근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어떤 때는 보면은 순환고속도로로 하는 것이 시내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적게 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의 임대료와 고속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의 임대료 간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느냐? 만약 포틀랜드시가 이러한 고속도로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아파트 임대료는 어떻게 변했을까? 일단은 이 세 번째에 대한 답은 뻔하죠. 모든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임대료는 싸지겠죠.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라는 게 뭐였죠? 교육 환경, 그다음에 문화 환경 여러 가지, 그렇죠? 생활 환경 이런 건 다 동일하다고 했을 때, 고속도로에 순환 고속도로가 없다 그러면은 멀어질수록 더 싸지겠죠, 임대료가. 그렇죠? 근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된 거죠. 자, 임대료 보면은 도심지에서 가까운 데가, 그쵸? 도심지에서 거리 있죠? 가까운 데가 비싸죠. 그래서 멀어질수록 좀 임대료가 쭉 떨어지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거의 평평하게 됐다가 여기 지나서는 좀 달라지는 거죠. 그쵸?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던 그 지도상으로 봤을 때 요 거리에 순환고속도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에서 한 15마일 정도 떨어진 요 지역은 순환도로가 있어서 여기서는 도시까지 출근하는 시간들이 거의 유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출퇴근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요 지나서는 순환고속도로 없으니까 멀어질수록 임대료가 싸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료는 도심에서 가장 높고, 그리고 나서 감소하며 순환고속도로 근처의 위치에서는 평평해지고, 그리고 나서는 감소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평평해지는 것은 순환고속도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아까 봤을 때 출퇴근 시간이 동일하니까,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장까지가 우리가 그 경제학의 기초 개념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4장부터는 이제 4장에는 수요 공급 그리고 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시경제학의 영역에 대해서 좀